한국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조한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 역시 되돌릴 수 없다.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다. 북한 입장에선 지금 전략적인 상황이 본인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그동안 원했던 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만약 안 받는다면 그거는 너희 탓.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는 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여정이 이틀 연속으로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담화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김여정의 성명으로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한국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조한 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역사의 시계 초침 역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지금 단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들어서 여러 가지 북한과의 유화 제스처를 취해도 거기에 응할 생각은 없다.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한국 정부와 나란히 테이블에 앉아 있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이 러시아와의 어떤 밀착에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이제 밝힌 거죠. 그런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좀 드라마틱하게 도모했던 새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뻘쭘한 김여정의 입장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총신호를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걸 받고 나몰라라 하고 입을 뻑 닫고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지금 취하고 있는 대북 정책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그 담화를 보니까 김여정이 뭐 대북 확송기 중단 그리고 삐라살포 금지, 개인 관광 허용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모든 그 대북 정책들에 대해서 성의 있는 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이미 전에 너희들이 다 했어야 되는 일이었었다라고 또 평가절하해요. 말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다. 저는 우리가 따로 살자고 선포한 이상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그러니까 서로 더 터치하지 말고 살자. 이런 뉘앙스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속내가 뭡니까? 정말 끊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실제로 보면 북한 입장에선 지금 전략적인 상황이 본인한테 너무 유리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세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는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정부에서도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북한 입장에선 계속 그동안 원했던 걸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만약 안 받는다면 그거는 너희 탓.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현상 유지 정책을 유지하는 걸로 족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던졌어.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만약 한국이나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받았다라고 하면 굉장히 땡큐한 상황. 또 자기 위주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전략적 상황이 북한한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전략적인 셈법을 구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리한 지점에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북한한테는 관세도 안 먹히는 거잖아요. 들어가야 관세. 관세밖에 없네. 북한이 대남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7월 29일 대미 담화문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지정학적 환경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사실이 앞으로의 모든 걸 예측하고 사고하기 전에 전제돼야 한다라고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그 누구도 현실을 부정할 수 없으면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쉽게 말해서 옛날 북한 아니야. 지금 그때 트럼프 쉽게 우리 생각하고 또 우리랑 만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 아니야. 2018년, 2019년 나 아니야. 라는 얘기를 굉장히 이렇게 돌려 얘기한 거예요. 어설프게 우리랑 풀려고 하지 마라. 예. 근데 너무 흥미롭게 제가 본 건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봤는데 불가역적인 핵 보유국 지위라는 표현이에요. 불가역적이라는 건 2018, 2019년 때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했던 핵 능력 제거를 얘기했던 상태가 불가역적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을 북한이 차용하면서 미국에 되돌려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때 북한 아니니까 우리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불가역적인 전제야. 이거 생각 안 하고 회담장에 오면 앉을 일이 없어? 재미없을 거야? 라는 얘기를 김정은이 고개를 팍 치켜들고
뻐기면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있어요.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슬슬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딱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끝날 것 같고, 지금 슬슬 그러면은 이쪽 라인에도 한번 손 잡아볼까? 이거 한번 찔러본 거죠. 일단 딱 밑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 안 하면 거래가 없다라고 했지만, 다른 한편은 우리 김정은과 트럼프와 개인적인 관계는 좋지 않냐? 라고 밑밥을 깔았어요. 또 여기다가 미 국무부가 화답을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관심을 갖고 그 발언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뭔가 주고받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의 최종 목표가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면 아마 받지 않을까요? 결국 이번 대미 대화의 기본 핵심은 북한이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게 기본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9년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의 북한하고 지금의 북한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핵 능력이 완전히 고도화됐다는 그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비핵화를 전제로 해가지고 우리가 회담 타기 나서진 않겠다. 그러니까 노예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때만 우리가 당신네하고 대화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언젠가는 핵 포기를 할 것이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해낼 수 있으리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게 참 엊그제 같은데 못하지. 북한은 지금 핵 보유국 모델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 파키스탄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했어요. 핵을 보유한 채로 경제적인 협상을 한다. 그래서 군축이라든지 핵 관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북한은 NPT 체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이스라엘처럼 모호한 전략으로 갈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어요. 핵 보유를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인정받지도 않았고 우리는 핵을 쓰겠다고 하지도 않겠지만 그거를 협상 카드로 해서 계속 밀당을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적용되지가 않는 게 이스라엘이 오늘날 봤을 때 안정적인 안전을 보장받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나 주변국하고 다 전쟁하고 있고 국제 제재도 받고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모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 겁니다. 북한은 강력한 핵을 가진 국가, 중국, 러시아 모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전략도 그것을 기준으로 다시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 이제 위성하고 잠수함만 가지면 모든 세팅이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약간은 꽃놀이패 같아요. 두 장의 강력한 카드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핵, 두 번째가 러시아라고 하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쓸 수 있는 강력한 카드는 다 써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강력한 카드가 없는 그런 것이 현실인데 이럴 때 우리의 외교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북한이 넓히려고 하는 전략적인 공간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북한이 지금 누구랑 그렇게 손을 잡고 있느냐? 중국과 러시아죠. 그럼 중국과 러시아의 이러한 협력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 재원을 대중 정책이라든지 대러 정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만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이 갖고 있는 대중 정책, 미국이 갖고 있는 대러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기에 같이 편승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는 북한 위협에만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이제는 이것보다 더 넓은 반경으로 우리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국방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저는 많이 답답합니다.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잖아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야 된다.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북한을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뭐 감시 체제를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몇십 년째 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같은 얘기를 몇십 년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제사회 혹은 한미동맹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승선원이었어요. 승선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승선원이었다기보다는 우리 좀 태워주시오. 그래서 같이 타고 가고 있던 거란 말이죠. 우리가 뭐 국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5위 올라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고 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이나 아니면 엔진룸에 타고 있는 주도적인 선원이 되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위치로 나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소위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국가들만큼의 돈을 이 국제 체제 안에서 써야 되고 거기에 인력을 보내야 되고 그 돈과 인력을 보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죠. 그게 잘못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국가를 만든 이후에 강대국이 안 돼봤잖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강대국이 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를 길게 놓고 보자면 강대국이 되기 전에 이러한 시련이 일찌감치 닥친 것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근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아닌 러시아에서 북한군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 영화가 제작이 됐어요. 네. 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것을 밀착 취재해서 영상에 담은 필름입니다. 이만감에서 그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야. 자, 러시아 언론인이 취재한 영상입니다. Здесь проходит подготовку наши товарищи из дружественных стран. Ребята молодые очень, да? Вот, Ну, мне 20-30 кажется, возраст лет. 23-27 лет. А, вот даже так. Парни приезжают физически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из них бойцы не хуже, чем наши. Ну вот для наших инструкторов сделали специальный небольшой разговор. 일단 좋게 언어가 얘기하자. 다른 사람들끼리. Отход, чальсу. Смотри, пора. Ну, в общем, много таких вот, ну, как много, 10 где-то команд основных, которые нужны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у, просто хотя бы коорди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на поле боя. В целом, наверное, основное, к чему привыкал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бойцы, это к тому, что азиатского региона, безусловно, когда ребята вернутся, они будут обучать свою армию,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этот момент эта армия станет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оеспособных армий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자, 생활하는 곳을 살펴봅니다. 벙커같이. А можешь прочитать, получается, что означает? На плитке всегда наша рота впереди. Понятно, да, понятно, хорошо. Мгм. Извините, побеспокоим. 고춧가루. 고춧가루가 매워 보이는데? 자, 돼지비계에 썰은 거죠. 네, 아, 잘라진 생거 거. 넣는 거야? Суп, да, борщ? Здесь хорошо нас кормят, поэтому наши люди Отлично. хорошо выполняют свои задачи. 아, 이거 제대로 하는 겨? 사과 백꽃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오, 나 이 노래 아는데? 비호질러 너를 까주셔 너 뱃속에 벨나그도이 많이 맞아, 불렀어. 뭐 있었어요. 사과 백꽃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한데 넓고 푸른 강수구로 사과 백꽃 만발하게 피고 강무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한데 넓고 푸른 강수구로. 신기하네요. 지난 7월 27일에 공개된 영상입니다. 특히나 이제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SNS를 통해서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어요. 뭐냐면 러시아 기자가 쿠르스크 지역을 방문해서 북한군의 생활상이 담기고 또 훈련 모습과 실제 전투 준비 상황이 담긴 모습을 영화로 제작한다라는 소식을 이 러시아 대사관이 알린 거예요. 공교롭네요. 그렇죠. 7월 27일이면 전승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날짜를 고른 딱 거죠. 잡았네요. 일부 공개된 영상 조금 전에 보셨는데 좀 인위적이죠. 특히 이제 러시아에도 뭐 여러 이제 뭐 언론이 있지만 방금 본 이 기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이 러시아의 어떤 관영 매체적인 성격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명분과 정당성, 러시아와 북한 동맹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니크함, 끈끈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런데 좀 독특한 게 아까 우리 식단을 봤는데 고춧가루까지는 이해하는데 돼지 비계가 보급된 장면도 공개가 됐어요. 어쨌든 이 러시아군과 다른 식단을 섭취하고 있다라는 생활상도 우리로서는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자, 영상을 봤는데 좀 너무 의외였어요. 어느 보급 식량에 돼지 껍데기가 들어가는지. 이게 먹은 것도 아니고. 껍데기는 좀 더 맛있어요. 고춧가루도 조금 낯선 게 뭐냐면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식단을 알잖아요. 지금 보여준 식단에 어디다 고춧가루를 넣어서 먹는 거야? 기계장 찍어먹나 봐. 이 군 생활을 해본 사람들, 해외 파병을 나간 사람들은 압니다. 이게 동유럽종의 그 쌀로라는 지역 전통 음식이에요. 비타민 D, A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특히 겨울철에 부족한 영양분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좋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돼지비계 그게? 네. 돼지비계를 소금에 절여서 말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 통상 고춧가루, 후추를 곁들여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고춧가루는 거기에 넣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고춧가루는 그래요. 우리 외국 나가면 여기저기 맞아. 아무데나 고추장 가져가잖아요. 우리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다 필요해서 먹는 거네요. 예, 사실 고춧가루하고 간장 같은 음식은 북한 군대 내에서 상상도 못하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고춧가루가 없어서 백김치를 먹거든요. 그리고 또 간장이 없어서 덜소금에다 찍어 먹습니다. 그 북한군 내에서는 염장 삼형제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염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염장무, 염장배추, 염장오이 이런 식으로 해서 11월부터 다음 해 5월 달까지 그러니까 풀이 나올 때까지는 다 염으로 된 음식을 먹습니다. 반년 동안요? 예, 반년 동안 그거 먹거든요. 예, 이 염장무 하나 가지고 밥 한 그릇을 뚝딱 다 먹습니다. 맞아요. 짜요. 군대가 뭐 잘 사는 부대, 못 사는 부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런데 너네 부대 어때? 했을 때 답이 우리 부대는 반찬에 고춧가루 들어가. 그러면 잘 사는 부대예요. 네. 고춧가루가 너무 귀하니까 그 강냉이 껍데기 있잖아요. 요거를 고추 색깔을 나게 이렇게 염색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고춧가루하고 섞어요. 진짜 고춧가루하고. 그래서 고춧가루 잘 사야지 잘못 사면 가짜를 계속 사게 됩니다. 가짜를 많이 사요. 근데 저걸 보니까 군인들이 야 이때다 싶어서 술도 계속 마시는 거고 이때다 싶어서 못 먹었던 거 좀 채우는 거거든요. 염장무 삼형제 말씀하셨는데 저걸 10년을 불변의 식단입니다. 불변, 안 변해요. 옥수수밥에 염장무 삼형제 모양만 달라요. 왜? 김정일이 이거 반찬을 3가지로 보급하라 하니까 이 식당 근무가 허벅지살 배서 나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는 채 썰고 하나는 네모 썰고 하나는 반달면서 여기서 모양만 바꾼 게 거기에 염장무 삼형제예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돼지 비계를 일부러 먹어요. 이 배에다 기름을 좀 껴놔야 겨울에 살아남으니까. 저 친구들 지금 북한에 들어가면 비계 못 먹기 때문에 저 안에서 아마 그냥 눈에다 쌍심지 켜고 먹을 거예요. 아니 정말로 이게 먹다 보면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북한군 입장에서는. 행복하죠. 예, 지금 근데 이게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유배식. 뷔페식이에요. 맞아요. 지금 보세요 사실. 뷔페예요. 이게 저렇게 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게 양껏 먹을 수 있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가짓수는 북한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아니 어렵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없어요. 저 과자 저렇게 이제 못 어떻게 먹어요. 되냐면 자유 배식 자체가 없죠. 예, 제가 그 공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공군에도 그래도 공군은 조금 이 음식이 좀 나오는 데입니다. 특수부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앉게 되면 중대 식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둥그런 식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둥그런 식당이 있어요. 여기 9명이 모여 앉습니다. 그러니까 3명당 하나씩 접시 하나가 나와요. 거기 아까처럼 염장 삼형제가 나오거든요. 이게 답니다. 부패라는 말도 모를걸요 아마. 짠 거 먹으면 막 얼굴 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족만이 생기고. 그 저희 아버지 부대 보니까 염장물 너무 많이 먹어서 물을 먹으니까 붓는 거예요. 그렇지. 처음에 와서 머사리를 3년 동안 그렇게 해요. 근데 10년 하다 보면 염장무에 이 깡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제대했을 때 이거 염장무 독 뺀다 그러거든요. 염독 뺀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어떻게 빼요? 염독을 어떻게 빼요? 군복무를 하게 되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염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염독이 올라야 군복무를 했다고 맞아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돼서 이제 사회밥을 먹게 되면 염떡을 뽑았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 군에서는 보통 너 짬밥 찾냐 이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너 염장무 몇 년 먹었냐? 이걸로 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식량이라는 것은 군대에서는 군수품이잖아요. 제1종 군수품이에요. 1종 군수품이라는 얘기는 법과 제도에 규정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일 3,600kcal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심지어 러시아도 그게 돼 있고요. 중국군도 현대화돼서 그게 돼 있는데 북한이 안 돼 있어요. 북한은 아직까지 그람수로 돼 있어요. 하루에 600g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람이라고요? 네. 뭘 주든 600g. 그렇죠. 우리 뭐 단탄지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600g 주면 돼요. 물을 그냥 계속 갖다 주든지 강냉이 계속 갖다 주든지. 그람만 맞추면 되는구나. 더군다나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는 강냉이 주고 어디는 계속 무만 주고 그런 거예요. 규칙도 없다는 거죠. 저는 보면서 왜 단백질이 없지? 지금 여러분들 막 돼지비계 쪽으로 해서 막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한 전투병들에게 음식을 잘 먹이는 게 기본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메뉴를 보면은 돼지비계와 과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돼 있어서 이건 지방과 탄수화물만 조합이 됐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 내 열량을 높이는 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구나. 보면 2차 세계대전 때도 여러분 피넛버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고깃값이 올랐어요. 네. 고깃값이 오르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피넛버터였거든요. 땅콩잼 네, 얘기하는 땅콩잼. 거죠? 네네. 전투를 한데 체력 소모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 빨리 열량을 높일 수 있는 게 피넛버터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 식단만 네네. 보면 사실은 미래 자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군인들을 거기에는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근육을 채우는 단백질은 전혀 없고 열량만 내는 지방하고 탄수화물만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게 다 김정은 때문에 지금 저 북한까지 가서 이만 감독 아니 밖에서 듣다 보니까 우리 인민군들의 식단을 지금 비하하는 겁니까?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안 그래도 우리 리만각 동무들이 우리 인민군들의 이 식단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내 직접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야 우리 코요태 동무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먹어보라. 완전 그 비계인데요? 진짜 비계야. 이걸 먹으라고요? 당연히 진짜지. 여기서 가짜는 나밖에 없다. 이거 한번 먹어보라. 이제 승냥이나 뭐 남조선 걔네들은 뭐 닭가슴살 쉐이크 먹으면서 몸 키운다는데 네. 우리 북조선 인민군들은 이 돼지고기 피게 그리고 이 고춧가루를 먹고 정신무장을 합니다. 이거를 먹을게 그 혹독한 러시아의 그 추위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이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냉이 섞은 거 아니에요, 그게? 없습니다. 이거 100% 가짜 나밖에 없다니까. 저는 아까 이제 북한군이랑 이 러시아군하고 어떻게 소통하나 좀 궁금했었는데 어떤 종이가 있더라고요. 러시아어가 좀 적힌 종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예요? 전투 용어예요. 러시아군이 북한군한테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군들은 대부분 러시아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 한 장을 딱 주고 러시아 명령어가 있고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끼릴 문자로 써놨어요. 근데 끼릴 문자랑 우리랑 발음체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읽어보면 웃음이 나오는데. 끼릴 문자. 예. 한번 맞춰보실래요? 싹 뭐예요? 싹? 싹. 오. 오. 와. 빠라. 말아? 빨아. 예? 빠라. 빨리? 빨리? 보라. 스마트리. 보라. 예. 그다음에 찰수. 철수. 비싸다. 이거는 되지. 그 러시아 사람 발음이에요. 의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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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인가 봐, 건배. 건배. 은폐. 예. 진짜 러시아 발음으로 해주세요. 의인비. 의인비. 은폐. 그다음에 촉발견. 촉발견? 적발견. 비슷한 느낌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발음을 그렇게 적어놨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읽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발음 나는 거지. 옛날 팝송 밝혀 쓰듯이. 근데 이게 이런 걸 배우는 게 북한군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대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에는 대부분 그 일반 학교들에서도 다 로어를 외국어로 가르쳐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고난의 행군을 겪고 또 그 90년대 초에 소련이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롤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용어를 배워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가 있는 군인들이 아마 로는 잘 못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만갑에서도 오신 분들 중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미사일, 뭐 그리고 뭐 몇 가지 단어를 다 러시아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도 웬만한 그 일반적인 조금 뭐 예를 단어는 들면 뭐 zdravstvuyche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조금씩은 압니다. 대강 하나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두 개 합니다. 두 개. 뭐예요? 땅크, 트락토르. 다 이게 러시아 아닙니까? 트랙터를 뜨락도. 네, 트락토르. 네. 이거 있잖아요. 뭐 꽃제비 관련한 용어가 그것도 러시아 거치베이라고. 거체비. 거기서 왔다. 뭐 이런 거기서 거죠. 또 왔다는 말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전쟁 영화 보면요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수류탄이 날아가고 대포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신상사 저기 뭐 저기 쏘란 말이야 알았어 탄창 던져 엎드려 그렇지 그렇게 도치라는 거야 하나도 안 들려요 진짜 총소리 내 때문에 총소리에서부터 벌써 뺑 가는데. 뭐 옆에서 총 쏘죠 왕왕왕 울려가지고 안 들려요 훈련소에서도 안 들려서 깃발을 들고 이러죠. 난 세 발 쏘고 나서 종일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단어만 필요하거든요. 돌격, 단창, 엎드려 이것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솔직히 말 전쟁 수행하는데 아무 불편함은 없을 문제가 거예요. 없죠. 아마. 네, 사실 일반 보병들은. 근데 이제 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쓰는 언어보다 소위 이제 전우들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약간 섬찟했던 장면이 영상 마지막에 나온 이 북한군 버전의 카투샤입니다. 사과 백건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가축산 강수경한데 넓고 푸른 강수구로. 이게 사실은 가사는 서로 못 알아듣지만 같은 선율을 노래한다는 건 이건 사실은 팀워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위잖아요. 맞네요. 우리가 야구를 응원하건 축구를 응원하건 또는 그 학교의 어떤 그 이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노래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군가를 북한군이 그 북한 말로 따라 부릅니다. 아, 이 노래는 사실 우리 북조선과 이제 러시아의 첫 번째 콜라보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불러볼 테니 우리 리만갑 동무들은 귀때기를 활짝 열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같이 부르면 되겠다. 사과 백꽃 만발하게 피고 강우에는 안개 흐르네 카츄샤는 강기슭으로 났네 넓고 푸른 강기슭으로. 자 이제 러시아로 시작. 다스비베스 만사바로 시켰어요. 해야지. 북한에 나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우리도 귀에 익은 멜로디인 게요. 그러게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내는 게 이게 처음 소련 때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네. 소련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로디를 미국에서도 불렀고요, 유럽에서도 불렀어요. 와, 근데 우리 세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노래인 게 나 지금 알겠다니까? 이게 왜지? 테트리스 점수 날 때 나는 노래예요. 미안해. 성진 교수님, 우리 영역은 서로 침범해요. 우리 영역이잖아요. 제가 강연 갑니까? 저 강연 와도 안 해요. 이거는 성진 교수 영역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가사가 굉장히 낭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톨스토이 작품의 그 부활에 나오는 여주인공이 카투샤예요. 네, 그 카투샤가 이제 군대 떠난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염원하면서 이제 시를 만든 걸 곡으로 화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 북한군이 이 러시아 군가를 부르는 장면을 왜 굳이 이 영상으로 공개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카투샤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북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번역돼가지고 합창단들이 종종 부르곤 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갔으니까 그냥 아마 불렀을 것 같은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1938년에 작곡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 끝난 다음에 3년 후인가 이제 독소 전쟁이 일어납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해요. 그때부터 이게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 곡인데 그냥 널리 불리게 되면서 그때부터 그냥 소련 병사들이 그 전장으로 나가잖아요. 기차 타고 쫙 전장으로 나가면은
여학생들 있죠. 고등학교, 중학교 여학생들이 딱 나와서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가고.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주제곡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소련 사람들은 지금 러시아 사람들은 그 전쟁을 뭐라 하냐면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불러요. 파시스트로부터 조국을 옹호했다. 그런데 지금 푸틴은 뭐냐면 똑같은 논리를 펴거든요. 자기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놓고 아니다. 우크라이나 놈들이 파시스트고 우리는 파시스트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있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대조국 전쟁의 이미지를 갖다 우크라이나 전쟁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자기들도 그 대의에 사실은 프로파간다죠. 거기에 동참한다는 뜻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속에서 북한군 관련한 것을 직접 들어가서 내무반 취재하고 막 이랬던 여성분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도대체 러시아 기자라고 하는데 외모는 좀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러시아 국적 러시아 언론인이 맞습니다. 이름은 마리나 킴인데요. 고려인 3세요. 마리나 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충남 출신이거든요. 그래요? 네, 충남 출신, 할아버지 충남 출신이고 이제 연해주로 건너가시다가 일제강점기 때 카자흐스탄으로 이제 그 이주를 하신 분인데 이제 아버지는 고려인, 그러니까 그 연해주로에서 출발하신 분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러시아인인. 그래서 반은 우리 한인 핏줄이에요. 그리고 또 러시아 국영방송인 RTR의 8시 뉴스의 또 메인 앵커이기도 하고 또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유명인입니다. 근데요. 이 마리나 킴이 우리나라 언론에, 우리나라 TV 매체에서도 상당히 등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굉장히 친한파라고 알려져 있고 고려인의 과거와 역사에 관련된 프로그램, 다큐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어요. 지금 북한 관련 영상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친한파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친한파 마리나 킴이 왜 북한군 인터뷰를 하면서 약간 친북파로 넘어갔을까라고 의아했는데 그건 제 잘못이었어요. 왜요? 얼굴은 한국인 얼굴이지만 국적은 러시아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북한이 러시아의 동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인이에요. 마리나 김은 그냥 완전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특별할 게 없는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2019년에 이 마리아 김이 한 장의 사진을 또 공개합니다. 그게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끈 적이 있는데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 회담을 취재하러 갔던 이 마리나 김이 김정은과 셀카를 찍은 거예요. 김정은과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사진 보시죠. 셀카를 찍는 장면도 합성 사진 보시죠. 셀카를 찍는 장면도 이거 AI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이거 AI 아니에요? AI 아니에요? 찍는 장면을 찍었네. 김정은이 좀 자, 부자는 한 장 더 있어요. 저걸 누가 허락한다고요? 저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에이 합성하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렇게 셀카 찍은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 김정은과 직접 찍은 셀카를 본인 SNS에 게재한 겁니다. 러시아에서도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고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러시아 국영방송의 스타 기자라고 하지만 북한 김정은과 셀카를 찍은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그런데 이 말은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구도는 빤합니다. 김정은이 가운데 있고 주변 사람들은 굉장히 콩알만하게 나오거나 이렇게 멀리 나오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1대1로 나왔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정은이랑 얼굴을 같이 맞대고 친구처럼 셀카를 찍었다. 라는 거는 아주 각별한 그때부터의 어떤 북러 관계의 조짐을 나타낸 거죠.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김정은이랑 이렇게 셀카를 찍은 거는 좀 처음 봤는데 류사님 이게 외국인 기자가 이 김정은이랑 셀카 찍는 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아마 러시아 기자니까 가능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무슨 미국 기자였다면 셀카로 찍을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 경호원이 만약에 김정은 가까이로 누군가가 가게 되면 아마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셀카를 같이 찍었다는 건 김정은이 허락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 사진이 북한 내부에 공개되면 굉장히 좀 완전 심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서 김정은은 신이에요. 신을 저렇게 가까이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이렇게 이거는 그리고 또 육광이 들어오게 빛이 이 각도도 다 흔들리고 지금 최고 지도자의 얼굴이 아예 지금 막 이렇게 이그러지게 나왔거든요. 옆에 신이 있어요, 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 김정은이 허락한 것도 참 신기하고 그렇지. 또 그 같이 간 수행 요원들이 또 이 허락한 것도 신기하고 그 너무 이 북한 체제 이중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장군님 저 셀카만 찍어보시 이거 꺼내는 순간 그냥 총살 이거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리나 킴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만약에 그냥 원 오브 도우스 앵커 아나운서였으면 안 찍어졌을 거예요. 근데 마리나 김은 단지 방송인 그 앵커가 아니라 뭐 굳이 비교하자면 우리나라의 한 문체부 차관급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푸틴이 직접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푸틴의 목표는 이거거든요. 그냥 러시아가 아니라 예전에 그 옛 구소비에트 연방으로 그 소련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안에 있는 모든 소수 민족이 다 대러시아인이다라고 하면서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쳤어요. 근데 이 마리나 김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한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내가 그냥 진짜 그냥 러시아인이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올라왔을 것이다. 83년생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지가 않아요. 내가 고려인의 얼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민족 우대 정책으로 내가 고속 성장해서 이 자리까지 왔다. 그 말은 내 뒤에 푸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김정은이 몰랐을까요? 그거 알고 찍었겠죠. 그렇죠. 이제 김정은이 2019년에 마리나 킴과 그리고 또 2018년에는 그 싱가포르 그 북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셀카를 찍었거든요. 맞아요. 밤에 아 여긴 그래도 표정이 좀 관리가 됐네. 산책 나가듯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근데 김정은이 어렸을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런 그 거부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진 찍는 데 대한 두려움이 아예 없거든요. 이 친구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이제 보게 되면 셀카를 보게 되면 아주 활짝 웃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마도 김정은도 다른 나라 국가 수반들이 해외 여행할 때,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할 때 서로 셀카를 찍는 그 모습을 다 모니터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해외 인사들이 사진을 찍자라고 하게 되면 셀카를 뭐 꼬리낌 없이 수스럼 없이 이렇게 찍는 거라고 생각돼요. 그렇죠. 아니 지금 만약에 진중권 교수님 김정은과 함께 셀카 찍을 기회가 있다면 찍으실 거죠? 안 찍죠. 왜? 저는 얼굴 그 표정을 못 감춰요. 난 딱 하면 나 너 싫어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겠어요. 성경 교수님은 뭐 그럴 일은 솔직히 없겠지만 만약에 정말 김정은과 셀카를 찍을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저 정보를 캐올 것 같아요. 냄새, 정확한 키, 또 손이 진짜 떨리냐. 만약에 악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악수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국정원에 넘기고 약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겠습니다. DNA 이런 거. 그러니까 DNA 정보 넘기고. 저는 이제 만약에 찍을 기회가 있다면 핸드폰을 주문해서 이렇게 꺼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여기 꺼내는 거에 총으로 착각해가지고 수행원들이 날 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되고 만약에 찍을 수 있어도 이게 좀 무서울 거. 휴대전화를 못 가지고 들어갈까? 그래요. 어떻게 꺼낼 거야? 우리 정연아 동무 네. 무서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 우리 니만 가면 저 짭정은이 있지 않습니까? 안 부러워요. 내가 특별히 사진을 찍어줬어. 여기 보라. 하나 찍어야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강냉이. 아, 찍었어요? 여러분 걔 동물 보낼 때 집에 밥으로 보내라. 바보를 바보. 되는 거죠? 좋아요.